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째 1,7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했습니다. 수도권 확진 규모를 900명대 아래로 줄이고 비수도권의 증가세를 멈추겠다는 목표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현행 거리 두기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 확진 규모를 900명대 아래로 끌어내리고 비수도권 확산세를 잡겠다는 목표도 나왔는데요. 이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최근 양상을 보면 지난 한 주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가 911명이었거든요. 수도권 4단계 적용은 완만하지만 감소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수도권 하루 평균 확진자를 900명 아래, 즉 800명대로 줄이는 거는 제가 보기에 지금 같은 추세라면 향후 일주일 후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방역당국은 다음 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이러한 경향성을 보았을 때는 방역당국이 발표한 목표대로라고 하면 이번 한 번 더 연장을 하게 되고 그리고 2주 후에는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다만 여전히 평일 기준으로 1,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유행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물론 향후 1, 2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러한 상황이라면 1, 2주 후에도 큰 폭의 감소세는 보이지 않을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리 두기를 완화하게 되면 다시 감염자가 급증한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향후 수도권은 거리 두기 4단계와 3단계를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거리두기 세부 내용을 보면 그동안 비수도권의 유흥시설발 감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집합금지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은 지난 한 달간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서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됐던 반면에 비수도권은 대전과 같이 일부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이나 아니면 부산과 같이 3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네. 예. 이 이외에는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 영업이 계속 진행이 되었어 왔는데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지금과 같이 전국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는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 영업을 당분간 전국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방역당국의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 기준에서는 영업을 금지할 명분이 또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3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확산세가 뚜렷한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선제적인 방역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미 거리 두기가 몇 차례나 연장됐고 또 그때마다 세부 내용도 자꾸 달라지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자주 바뀌는 방역 지침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을까요?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을 하면서 민생 현장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수칙은 변경을 하였습니다. 예. 일단 큰 폭의 변화가 없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변화 중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화는 그동안 비수도권 3단계에서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 없었었거든요. 네. 반면에 이번에는 상견례와 돌잔치를 제외하고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게 지금 지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소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히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방역수칙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해당 사항은 좀 꼼꼼히 챙기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 변화 사항은 별도로 방역수칙 관련 운영자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네.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당장 2주 후로 다가온 개학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교육부가 학생 감염 추세를 분석했는데 학교 감염은 15.9%에 불과했거든요. 관련 통계만 보면 오히려 학교가 더 안전해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번에 교육부가 올해 1학기 학생들이 감염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정 내 감염은 48.7%, 지역사회 감염은 22.6%였던 반면에 학교 내 감염은 15.9%에 그쳤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즉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통계만 보면 오히려 학교가 더 안전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2학기 등교 수업 확대나 전면 등교 방침의 명분은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유행 상황이 크게 감소세 없이 8월 개학 시점까지 장기화가 되면 2학기 등교 수업 확대 시 학교 내 감염은 크게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는 1학기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그동안의 코로나19 바이러스와는 다르다라는 점을 염두에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 미국에서 델타 변이 확산으로 어린이 신규 확진자가 한 달 사이에 5배나 급증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참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부가 2025년까지 세계 5대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과 함께 내년 상반기에 국산 코로나19 1호 백신을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내년에는 국산 1호 백신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5개 제약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대표적으로 모 제약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조합 단백질 기반 백신입니다. 예. 그래서 이 노바백스 백신과 동일한 플랫폼이고요. 그동안의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최근 각 언론사에서 언급한 대로 이달 말 임상 3상에 도입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배경에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진행해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관건은 제조합 단백질 백신에 사용하는 백신 보조제 일명 아주번트인데 해당 제약사에서 테스트한 백신 보조제가 면역 증강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이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걸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4천만 회분을 확보해둔 백신이죠. 노바백스가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일정을 또 연기했다고 합니다. 자, 애초 올해 3분기 중에 긴급 사용을 신청할 계획이었다가 4분기로 연기하는 건데요. 이건 어떤 이유로 봐야 하는 걸까요? 이제 미국의 FDA 입장은 그동안 파이자, 모더나 그리고 얀센 백신 등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접종을 하고 있는 백신들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물량을 그동안 생산해왔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이 노바백스에서 개발한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의 신청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근데 관건은 미국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굳이 미국 FDA의 승인 여부를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유럽연합과 같이 자체적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 즉 우리나라에서 백신 수급 문제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에서 노바백스가 긴급 사용 승인 대상이 안 되는 부분은 글쎄 제약사들 간의 어떤 이권 문제 이런 부분들도 함께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또 의구심도 있습니다. 예. FDA를 기다릴 게 아니라 자체 승인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 이런 말이군요. 자, 모더나가 자사 백신을 2회까지 접종하고 6개월이 지난 뒤에도 93%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예방 효과인 94%에서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인데요. 같은 mRNA 백신인 화이자는 6개월 만에 95%에서 84%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발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말씀하신 부분은 모더나 백신, 그러니까 모더나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예. 객관성이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네. 일단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 부분은 이 부분은 그동안 연구 대상자, 그러니까 이 추적 대상자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떠한 방역 수칙을 이행했는지에 따라서 그 값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고려를 안 하고 단순하게 93% 또는 84% 이 수치만을 가지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다 명확하게 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연구 대상자들이 어떠한 방역 수칙과 어떠한 생활들을 해왔는지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두 백신 자체가 그 플랫폼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에 의한 차이로 예방 효과 달라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은 표준 용량상의 차이가 나게 되면 이러한 부분이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러한 부분은 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데이터 값이 달라진 거에는 이러한 사회의 어떤 활동과의 연관성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기본적으로 이 수치가 이렇게 공개되면서 국민들께서 어떤 백신이 더 좋으냐라고 자꾸 의문점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은 크게 우리 백신 수급 문제 수용성에 있어서 크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따라서 기본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현행 거리두기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